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수입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오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게 원래 이제 루나를 이제 이 글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FTX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사건이 터졌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디지털 시장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질지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또 규제 차원에서도 지금 어떤 전환점에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점에 그런 어떤 중요한 발표를 맡겨주셔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법률신문사 이수영 사장님, 그리고 테크엠 김영기 대표님, 블록체인 자산법학회 이정엽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지금 아마 이게 공유가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자산 규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한 3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상자산 규제의 과거,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이제 상황인지, 이것도 사실은 이제 지금 고정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과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2008년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 이전에도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자산 관련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거는 역시 2008년 10월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 비트코인 어피어 투 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짤막한 논문이 이제 시작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논문에는 많은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고요. 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철학, 이 사람이 생각을 했던 어떤 철학은 사실은 이 논문보다도 이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 이제 최초의 어떤 블록이라고 하는데 숨겨진 메시지에 남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이 많이 이제 스크린샷으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우측을 보시면은 더 타임스, 이제 2009년 이제 타임스의 2009년 1월 3일자 기사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영국의 재무장관이 은행들에 대한 2차 베일아웃이 이제 구제금융이죠. 구제금융하는 거에 대한 이제 기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는 뭐냐면은 이 돈 문제 관련돼 가지고 돈의 어떤 가치 같은 거 관련돼서 정부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이 금융기관들 관련돼 가지고 이게 믿지 못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비트코인을 이제 결제성 코인으로 사용을 하자, 또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탈중앙화 금융을 해보자라는 게 이 담긴 철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작한 이제 가상 자산, 이제 블록체인, 먼저 암호자산이 그때는 사실은 큰 반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한 2010년대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 급속히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다만 원래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을 했던 거는 아마 결제성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결제성보다는 이제 투자성에 더 주목을 해가지고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그래프처럼 쭉쭉쭉쭉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2021년 말로 생각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3조 달러가 시총이 3조 달러가 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55조 원.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하면은 한 몇 년 후에는 1,000조 원이 될 거다, 이런 예상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규제 당국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거 너무나 유명한 이제 사진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떼서 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먼저 2017년 9월에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 아까 이제 전 그림으로 보면은 2017년에 이제 가상통화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끝에 합동 태스크포스에서는 ICO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이제 금지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규 기관들이 소위 말하는 레가시 금융이라고 하는 증권사들이 발행을 하는 이제 방법은 없어진 상태가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이 가상자산 시장이 갈수록 이제 커지게 되니까 2018년 1월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가상자산 거래는 사실상 도박이다, 또 거래소 폐쇄에 부처간 이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3년 후인 2021년 4월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께서 가상자산
자산에 투자한 이들을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발행 시장도 우리나라에서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제 뭐 폐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움직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ICO를 금지한 이후에. 근데 그렇게 도대체 왜 그런 움직임이 없었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제 찾지를 못했던 거죠. 첫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정말 세상을 바꿀 기술인가?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 블록체인 기술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자.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코인 시장, 토큰 시장이라는 게 과연 그거랑 정비례 관계에 있는 거냐?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번성해야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 이제 그러면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금융으로서 규제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일반 기술로서 어떤 규제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그 내부에는 아까 이제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탈중앙화라는 거죠. 탈중앙화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도 없고 또 금융기관을 통제하는 정부도 사실은 배제가 되는 어떤 세상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부라든지 감독기관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탈중앙화라고 하는 어떤 철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의문부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제가 염소 그림 그려놨습니다만은 이제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다.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특별한 이제 2017년에 ICO 금지 이후에 규제 관련돼서는 특별한 어떤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규제 당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이 기존 금융시장, 레가시 금융에 특별히 직접적으로 연결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건전성에 영향만 안 친다고 하면은 특별히 건드리진 않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ICO를 금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이제 제한을 가하진 않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계, 이제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발행 시장은 역외로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뭐 다른 데로 이렇게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거래 시장은 활발하게 지금 한국의 이제 국내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제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는 그건데 문제는 기술,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기술 발전보다는 ICO를 통한 손쉬운 어떤 자금 조달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시장이 변화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미래는 없이 미래에 대한 어떤 정확한 비전이라든지 기술보다는 이제 희망을 주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냥 제대로 기술을 발전을 못 시키는 그런 악질의 먹튀 업체가 양질의 기술 기업을 압도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MZ 세대, 20, 30대의 어떤 세대들이 증권 시장이라든지 특히 이제 부동산 돈이 많이 필요한 어떤 시장에 대해서는 배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초단기 투자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규제가 없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도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이 아주 극소수의 어떤 승자, 막 전설처럼 내려오는 엄청난 돈을 번 사람과 상당한 다수의 돈을 잃은 사람이 존재하고 그 시장 자체의 존재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 시장 전체 경제 전반에 플러스를 못 주는 극단적인 어떤 제로섬 시장이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 돌아와 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2021년 뭐 2022년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라고 말씀드리면은 상황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상자산 시장이 아까 감독기관의 기본적인 입장은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일단 뭐 눈을 감겠다. 는 쪽이었는데 가상자산 시장이 분리가 일단 되어 있지만은 그 시장 자체가 너무나 커져가지고 이제 무시 못할 시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모를 보면은 2021년 말로 지금 요 그림은 입니다만은 실거래 이용자 수가 한 500만이 넘고 시장 규모도 55조 원에 이르고 특히 연령대별 이용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20, 30대 우리 어떤 미래를 이제 책임질 세대들이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그 대통령께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들여다보면은 투자자가 이제 700만까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규모도 지금은 아닙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 거래 규모가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소 시장을 능가하는 압도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서 뭐 문제가 없었으면은 시장이 컸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악몽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나와 테라 사태가 이제 불과 한 5개월 전에 이제 5, 6개월 전에 발생을 했죠. 그래서 루나 같은 경우에도 가치가 많이 상승을 했다가 뭐 급격히 떨어졌고 이 스테이블 코인인 그러니까 알고리드믹 스테이블 코인 테라 같은 경우에는 1달러에 이제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잃고 사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역할을 전혀 이제 못 하게 됐습니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도 6월에 셀시우스라든지 3AC라든지 이런 파산 사태가 일어났고 이런 이제 회사들은 규모가 작았지만은 진짜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FTX가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FTX는 워낙 이제 큰 이제 거래 소였기 때문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뭐 근시일 내에도 어떤 일이 터질지 지금 모르는 상황으로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 당국도 이제 입장을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죠. 이게 그냥 가상자산 시장이 그 레가시 그러니까 전통 금융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괜찮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일단 너무 커가지고 그 자체로도 규제가 좀 필요하다. 뭔가 이렇게 거기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둘째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소위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기존 금융 시장에도 서서히 연결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사실은 양자를 이제 연결하는 고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어떤 규제의 모습을 뭐 반영하거나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규제를 너무 많이 하면은 시장이 도망을 가고 반대로 규제를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 소비자들이 상당히 손실을 입기 때문에 양쪽을 봐야 되는데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특히 이제 EU 같은 경우에 미카라고 하는 이제 규제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규제 방향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규제 공조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요는 이미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라는 거는 이제 정부 입장이 이제 정해졌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업 규제, 그다음에 거래 규제를 해야 되고 주체라고 생각을 하면은 발행인에 대한 규제,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어떤 여건은 법 제도적인 여건은 마련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지능까지는 아니고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반영을 하자. 기술보다는 지금 이제 금융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규제를 시작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토큰 같은 경우에 토큰은 이제 코인으로 전환을 해도 이제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토큰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FT라고 하는 펀지블 토큰, NFT가 있고요. NFT는 일단 배제를 시켜놓고 FT 같은 경우에 기능에 따라 나누면 이렇게 결제성 토큰, 투자성 토큰, 기능성 토큰이 있습니다. 근데 기능성 토큰은 아주 협의로 생각을 하면 이제 금융 규제의 목적은 아니니까 요 결제성 토큰과 투자성 토큰을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아주 이제 법학적으로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의 특히 투자 계약 증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통해서 포섭이 가능하다. 다만 투자 계약 증권에 대한 규제가 원래 토큰에 대한 걸 생각을 하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변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빨간색 표시한 것처럼 자본시장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윗부분 결제성 토큰과 이 비증권형 토큰 투자성 토큰 중에서도 증권용 토큰으로 포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공백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 이름이 가상자산법이 될지 아까 윤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법이 될지 디지털 자산법이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뭔가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지금 뭐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TO라고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 ICO라고 하거나 이런 어떤 개념 자체가 법적인 개념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사실상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은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TO에 대해서는 아마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될 거고 그 외연에 있는 상당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토큰들은 아마 그 증권형 토큰으로 포섭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가상자산법 또는 뭐 어떤 명칭의 어떤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 요 양자 사이의 경계인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그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STO에 대한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지금 우리 주제이기도 한 조각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투자 계약형 증권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상자산법이라든지 그 지금 말씀드린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가상자산법과 관련돼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이게 금융시장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규제의 모습도 이제 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 현실의 그 증권시장, 제일 대표적으로 상장 증권이 거래되는 이제 주식시장 같은 주식 거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 이제 증권사 그리고 거래소 그리고 예탁 결제 기관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관들 사이에 사실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별화시킨 거에서 어떤 경쟁을 통한 어떤 효율성 같은 것도 추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거래소가 사실상 거래소의 역할,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의 역할도 이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다 갈라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일단 현실을 인정을 하되 뭐 거래소의 어떤 책임을 강화하는 쪽을 해결해야 되느냐. 아마 현실적으로는 입안을 한다라고 하면 후자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업 규제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 지금 논의가 더 많이 되고 있는 부분, 빨리 더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이제 투자자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거래 규제의 부분인데 이와 관련돼서는 불공정 거래 규제가 적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시 규제가 강화가 돼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시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상 화이트 페이퍼밖에 없는 거죠. 화이트 페이퍼 읽어보면은 법적인 약속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사실은 공시로서의 어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구하기 위한 공시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시 규제도 강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나라들의 입법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참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잡한 뭐 법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는 게 6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하는 형태와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조각 투자에서 문제가 되는 투자계약 증권이란 것과 나머지 지분 증권 이게 이제 주식 같은 거랑과의 규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달리한 거는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 이 지금 가상자산 규제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달리한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그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증권형 토큰을 포섭해서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의 어떤 변용,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본시장법의 어떤 개정이 필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정은 전체적인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가상자산법,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상자산법과 자본시장법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양쪽이 사실상 같이 균형 있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사이 어떤 그 의도하지 않은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있도록 법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이제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1차 산업혁명에서 했던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에서 했던 전기에너지, 3차 산업혁명에서의 뭐 이제 컴퓨터, 모바일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한 거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다. 또 블록체인이나 토큰이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뭔가의 기술이다. 이런 질문을 한다.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할더라도 얼마나 이게 걸릴 건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되게 궁금해서 많은 책도 읽고 뭐 강의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눈을 감았던 거죠. 그래서는 안 되고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된다. 그 최소한의 준비라고 하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규제, 그리고 발전의 어떤 기초를 놔야 되고, 최소한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규제적 측면에서의 과제 관련돼 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이제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이제 자본시장법 이런 거를 떠나서 기초법령, 민법이라든지 형법, 강제집행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아직 디지털 자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고요. 인프라 법령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FTX 사태가 난 거는 사실은 금융 규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외관법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규제 주체와 양태조차도 사실은 누군가 지금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감독기관, 금융위원회가 좀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규제에서 증진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규제 당국에서 저조차도 사실은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다 루나나 테나가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시간을 모든 주체들이 시간에 대한 어떤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업계와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제 생각을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ICO라든지 이제 투자 수단에 이제 매몰되기보다는 이제 실생활을 바꿀 수 있는 기술로서의 어떤 가치를 좀 보여주실 수 있기를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법 감정 자체가 업권에 계신 분들이 제도권에 편입되기는 원하지만은 또 규제는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규제라는 게 제대로 된 발전의 기초가, 장기적으로 보면 기초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바라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가 업계를 만들고 업계가 결과적으로 정부를 움직이는 거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얘기를 하면은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요 마지막 그림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1차, 제3차 산업혁명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수동적 지위로 세계사에 이제 변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국제적으로도 진짜 수위를 다투는 IT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K컬처라든지 요즘에 이제 K가 붙는 여러 가지 이제 성공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보다도 더 교육을 많이 받은 경쟁력 있는 고급 인재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 자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정부, 업계, 투자자가 뜻을 함께 할 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아시는 것처럼 2016년 그 리우 그 올림픽 때 박상영 선수입니다. 그 이제 14대 11인가 해가지고 이제 1점 내면은 1점을 주면은 이제 끝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이제 외치고 그다음에 4점을 내리 따가지고 우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게 우리나라 제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